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난 5월 10일 날 출범했잖아요. 근데 출범 후 한 달 한 20여일 만에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퇴위합니다. 이번 바로 나토 정상회담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9, 30일 이틀간 열리는데 아주 강행군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27일 날 출발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이 외교 일정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정책 또 이 국내 정책도 마찬가지죠. 특히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요, 이전에 문재인 정권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은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고, 실패의 정점은 결국 정권 교체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1년 만에 딱 대통령의 그야말로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로 또 새로운 이 정치학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 현 국면은 이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냉전이 이제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신냉전은 일단은 이제 중국이 발동을 걸었지만은 이번에는 중국에 의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이 굉장히 깊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가치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순수한 우리 한미 양자 차원의 동맹 정신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실한 외교안보 정책의 기초를 딱 다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 이번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한 10여 개국 정상들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외교안보 틀 안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략도 나오겠지만은요, 특히 이게 세상이 이제 지금 국제 무대가 국제 정치 구조가 바뀌잖아요. 과거의 순수 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외교 안보가 지금은 이제 경제 안보 또 이 신흥 안보 개념으로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안보도 충실하고 또 신흥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자회의, 그 다음에 양자 차원의 회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넓히고 또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야말로 실리 외교, 경제 외교에도 집중을 하겠다,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요, 이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나라들을 대충 보면요, 폴란드,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양자 회담을 가져가지고 원전 문제, 반도체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방위산업 문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이 공감대를 넓히고 우리의 수출 여건을 다시 더 다지고 또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이런 점에도 굉장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는요, 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소위 신기술 관련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갔다 왔지만은 세계 굴지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고요.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란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문 탈원전 주창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3명이 지난 4월 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끝나기 한 달 전에 다녀온 나라가 불란서와 이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하면 이제 독일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의제를 세팅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 이 양자 관계도 굉장히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러한 최고의 통수권자들, 국가
수상과 대통령하고 이 친분 관계를 심화시켜가지고 국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빡빡한 양자 회담 일정도 준비하고 있고, 또 폴란드하고는요 이 방의 사업 수출 문제, 또 네덜란드, 또 이 덴마크, 특히 네덜란드는 이제 반도체 기술,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체코의 경우에는 원전 수주, 이러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회담을 준비해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요, 아직까지도 지금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즉 회담이 열리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레귤러 정상회담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플러사이드 약식 정상회담이라도 간략하게 갖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 한일 정상회담 말고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인데, 이 문제도요 이 마지막 조율 단계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차원의 여러 한 10여 개 국가의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 한일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특정 어젠다에 관해서 깊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회담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시다 수상과의 일단 스킨십을 넓혀가는 측면에서라도 짧게 한 1, 20분만이라도 이 회담, 플러사이가 됐든 아니면은 간단한 이 조우 미팅이 됐든 간에 일단 만나는 건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요 중요한 의제 중에 우리 대통령,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북한 비핵화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특히 나토라고 하는 이 집단 난보 체제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 이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이것도 이제 밝힐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인도적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대신에요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은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또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입김, 이런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기를, 방어용 무기가 됐든 공격용 무기가 됐든 무기를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이게 저의 기본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하고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그 다음에 항공우주, 기후변화, 이런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회담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 전촌동인 이 안보 차원에서의 정상회담 참여, 그리고 이제 이 경제안보, 그 다음에 신흥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와 관해서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웬만한 일정을 전부 스킵하고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선 때 외교안보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서 바이든 정상회담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냈거든요. 이러한 저력과 역량, 그리고 학습 효과를 보면 이번 나토 정상회담도 이 처녀 출전하지만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 저는 명백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이 동행까지는 이제 거의 확정됐다고 봐요. 아직 확정됐다라고까지는 보도는 안 나왔지만은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나토 측에서도 별도의 이 부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뷔 무대가 이번에 굉장히 큽니다. 30여 개 국가가 지금 이번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다익선이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배우는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한
이 무대도 이 프로그램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준석 지금 이 성상납 증거인멸과 관련된 윤리의 7월 7일까지인데요.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아가고 이슈로 되어 있어요. 일종의 이준석 징계가 하나의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요, 일반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아니고 당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도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고, 더군다나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불거진 당 대표의 이러한 징계 문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가 갖고 있는 이런 폭발력도 있지만은 징계의 구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성상납과 관련돼서 출발한 문제다, 이런 것 측면에서도요, 상당히 우리 당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지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에서 어쨌든 10등 내외에 속하는 중견 강국인데 말이죠. 중견 강국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떻든 옛날 얘기지만 2013년도 얘기지만은 이러한 성 문제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는 국면, 이것도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7월 7일 너무 기를 늦게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혼자 이 내상을 입는 경우도 입는 그런 억울함, 본인이 보기에는 억울함이죠. 이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이라든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룬 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또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징계가 되면요, 이 단순한 경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경고를 먹을 경우는 그런 대로 이준석 대표 지난번에 이제 2번 선거를 이기는데 또 나름대로의 역할은 또 한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잘라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론적인 지금 해석이에요. 그러나 징계가 이 경고가 아니고 탈당권이라든가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당 대표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당 대표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2개입니다. 당 대표가 이번에 당원권 정지 이상을 징계를 받아갖고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이 자녀 임기가 6개월 남았을 때는 자녀 임기만 그 후임 대표는 딱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 또다시 1년 만에 당대표를 또 뽑아야 돼. 그래서 당내가 상당히 이 권력투쟁적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이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번에 이제 당대표 또는 다음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천권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천권은 지금 이제 2년 후에 공천권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 차기 국회의원 임기 2024년이니까 2028년까지 가잖아요. 근데 2027년에 대선이 있게 돼요.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도 당권이 이번에 잡게 될 이 당권 당 대표가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차기 당권은 공천과 연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 권력 지형을, 현 여권의 권력 지형을 집권 초부터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시계 제로의 상태로 빠져들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차기 대권과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안철수, 제일 이제 유력한 주자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이제 대표가 돼서 그야말로 공천권을 해서 친안 세력을 많이 넣어야 차기 대권과 관련된 내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차기 주자가 그럼 안철수 의원 하나냐? 아니올시답니다. 지금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이 다 대권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요, 이번에 이준석 징계를 계기로 해서 개파 논쟁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드는 이 새시대, 그렇잖아요. 지금 의원총회라고 할 정도로 지금 부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행사할 때. 그 다음에 민들레도 지금 만들려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민들레도요, 이영호 의원이 지금 만들려다가, 뭐라 그럴까요? 당내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특히 윤핵관의 이제 반발, 특히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거기에 비판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걸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권성동 의원이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접었어요. 그런 것처럼 민들레가 있고, 새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는 뭘 만드냐?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 시스템 자체를 싹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도 자기 지분을 챙기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나는 차기 대권에는 관심이 없어. 차기 대권을 노리려면 외교안보를 잘 알아야 돼.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본인이 성상남 문제를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차기 대권을 노리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론이 얼마나 이 역풍이 불겠느냐, 이거를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기는 관심 없어 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관심 없다는 얘기는 관심 있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다.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혁신을 띄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주자들은 지금 혁신을 띄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징계를 계기로 해서 민들레, 그 다음에 김기현의 새시대, 그 다음에 이준석의 혁신의, 이게 결국은 이제 개파 간 갈등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권 엔드 플러스 그 다음에 차기 대권, 그러면서 이제 개파 분열 현상, 이게 하나의 권력 지형을 시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이 악성, 뭐라 그럴까요? 이 분열의 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주간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는 신중론과 불가피론이 대립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의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입장이 다 달라지는데 공통분모는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중론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왜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1년을 지켜줘야만이 그 사이에 차기 당권 주자로서의 이 이미지 구축도 필요하고 또 지지 분위기 구축도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궁합을 딱 맞춰갖고 지금 당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무너질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이 입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준석 대표가 뒤로 물러서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6개월짜리가 됐든 앞으로 2년짜리가 됐든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기 당권을 놓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중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불가피론, 이거 뭐 징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래 갖고 되겠느냐, 이 징계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측은 이제 반이인데, 이 중에는 이 윤핵관이지만은요, 정진석 그리고 장제원 두 분의 생각이 다르다. 이게 일반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본인은 뭐 내가 당권은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국민의힘 내외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이미 나는 당권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일단 한번 치고 들어왔다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충돌이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민들레를 띄웠는데 이 권성동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일단 뒤로 빠져 있지만은 민들레를 띄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새로운,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단일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안철수 의원과 상당한 이 관계를 맺었다. 이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 뭐라 그럴까 추대하려면, 당 대표 카드를 관철시키려면은 이 새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들레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앞세우고, 정진석은 본인이, 그리고 권선동도 본인이, 이러한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입장 차이도 불구하고 딱 같은 뭐라 그럴까요?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 우선 이준석 힘은 싹 다 빼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생각이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주간조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석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요, 이 당내 갈등 구도가 상당히 좀 우영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윤핵관들의 생각이, 특히 이제 장제원 또 이 정진석, 이 이준석의 힘을 빼야 됐다. 이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보기에 희생번트를 날린 타자가 누구냐? 바로 배현진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진석이라든가, 이 장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이준석은 제로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30대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맞부딪히기에는 손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나름대로 비슷한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배현진 의원이 앞에서 쳐주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네들의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현진 이 최고위원이 매일같이 이준석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또 배현진 의원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입장이 바로 뭐냐, 디코이, 즉 미끼를 안 물었더니, 그러니까 배현진을 얘기하는 거죠.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했네요. 장제원 의원이 비판하게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여기서 간장은 이 간철수와 이 장제원을 얘기하는,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또 이준석 대표가 참 저도 참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이 마음이 지금 복잡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어젯밤에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뭘 올린지 아십니까? 흰 머리카락 3개를 뽑아서 딱 올려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흰머리 3가닥, 동시에 3가닥 처음 뽑아본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흰머리까지 늘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 심문을 앞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의 스트레스 현상을 이 흰머리로,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은요, 얼마나 힘든 시기일까, 힘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이러한 동조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참 요즘에 심란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의파 최재형 위원장, 그 다음에 민들레파 이용우 의원, 세미래, 김기현,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된 이 주도권 쟁탈전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경제 관련 뉴스 하나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복현 부장검사 아주 강성이죠. 삼성의 저승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재용 불구속 기소 조치를 한 사람이 바로 이복현 이 금감원장인데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관련 범죄 전문가로 돼 있어요. 이분을 갖다가 금감원장을 시키니까, 아니 검찰에서 이제 금감원장까지 먹냐,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역시 좀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벌써 조선일보에서도요, 칼잡이 출신 금감원장 발언에 4대 은행 예금금리 3%로 올랐다, 이런 제목하에 기사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냐, 지금 현재 예대차 마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OECD 국가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제일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행마다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투자를 잘해서 자금을 잘 운용해서 냈다기보다는 전부 예대 이 마진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조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은행들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 예대 마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과도한 예대 금리 차를 손봐서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 심하다, 이러한 이 비판적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자 장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놀래가지고 이 KB, 그 다음에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에서 연 3%대의 금리를 주는 예금을 출시했고, 또 대신에요, 이 주담보라고 그러죠. 주담보 금리는 7% 아래로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이자 장사를 거론한 뒤에 인터넷 전문은행,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이어서 시중은행들까지 나서서 예대 금리 차를 지금 줄이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언제까지 이렇게 이 일종의 이제 관치금융이나 비슷한데 이런 문제는요, 그야말로 우리 국민 여론이 용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은행들의 이 예대 금리 마진차를 노리는 것은 정책 당국에서의 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박현 이제 금감 원장이 최근에 지난 23일 날 금융기관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퍼펙트 스톰, 즉 총체적 복합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5.1 쇼크 때와 유사하다고 본다. 그러면서요, 전 세계 가치 사슬이 상하류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위기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큰 위험이 닥쳐올 수 있고 미중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금융 상황의 악화에 따른 이 경고, 그리고 예대 마진이 큰 데 대한 또 이 경고, 이런 것들이 어울러져 가지고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예대 금리 차를 좀 줄이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많은 시청, 그리고 주변에 구독을 권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